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의 박후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고, 자, 그림 공법하고 돼 있죠? 요거는 강의용 자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우리 인강드림에서 별도의 책제로 다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림 말대로 그림 공법으로 만들어서 이해는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공법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하시면 될 것이고, 진도는 기본서 몇 페이지 표시하는데 기본서 다 말씀을 드릴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본서 18페이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페이지면 부동산 공법 기초 이론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과 관련된 것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교재 18페이지에 부동산 공법의 개념하고 나오죠. 바로 부동산 공법의 개념에 관한 걸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공법은 무엇일까?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이,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정청에는 누가 있다? 둘이 있습니다.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라고 그러고, 그 행정청들이 누가 갖고 있는 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뭐가 있단다? 부동산. 그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인 행정청이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법, 그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을 한다. 자,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니들 맘대로 하지 마라고 규제하는 법, 그 규제법을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하죠. 만약에 그 규제하지 말았는데 토지에 위법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마라고 규제했는데 그걸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뭐 한다? 처벌합니다. 어떤 처벌이 있을까? 징역형, 벌금형 또는 과태료 같은 이런 처벌하는 법, 이런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 자, 현행 법률이, 총 법률이 약 1,500개가 약간 넘습니다. 그럼 1,500개가 넘는 법률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불리는 건 약 150개 되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개를 다 부동산 공법이라서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면 150개 법률을 어느 천년에 공부합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공법하는 그 법률, 얘네는 몇 가지가 들어있다? 6개 법률만 부동산 공법에 현재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150개 되는 부동산 공법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몇 개? 6개 법률만 만들었다는 거. 그 6개 법률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국토의 개 및 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주택법, 다섯 번째 건축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6개 법률만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서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불리우는 법률입니다. 이 6개 법률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자, 그 중에 국토의 개 및 용에 관한 법률 간단히 설명하죠.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 땅덩이를 뭐라 부르죠? 우리나라 땅을 국토라고 합니다. 그 국토에다가 체계적인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포전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다. 시험 문제는 총 부동산 공법 40문제 중에서 현재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아요.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근데 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너무 제목이 길기 때문에 저걸 약자로 어떻게 쓸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저걸 약자로 국토계획법 이렇게 써요. 국토계획법, 이게 정식 약자입니다. 신문 같은 데도 나는 거 보면 국토계획법 이렇게 실제로 신문 같은 데서 인터넷에서 이런 언론 매체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 강의하는 교수들 보면 국계법 또는 국이법, 국계법, 국이법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건 그냥 강의학상으로 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저도 더 줄여서 말한다? 저는 그냥 맨 앞에 있는 국토자만 씁니다. 국토법.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약자로서 국토법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법률. 자, 두 번째, 신도시를 만들자 도시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다루고 있는 거. 신도시를 만들 때는 어떤 절차에서 만드는지 그 절차를 규정하는 법, 바로 도시개발법. 시험 문제는 6문제가 출제되죠. 자,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 도시가 뭐 된다? 노후 불량화가 됩니다. 수십 년 지나버리면 아무래도 오래된 건축물들이 노후 불량화 된 데 있죠. 그런 데 있는 건축물들만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것, 그걸 뭐라죠? 바로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고, 그런 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인데 그 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법,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여기서 이 제목도 가만히 보면 무슨 뜻이냐면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는 적, 도시 및 주거 환경이란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는 적을 뭔다? 정비한 거와 관련된 법. 여기 정비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시행되는데 정비사업을 한마디로 정리하라. 노불량화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것, 요거를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고 그런 정비사업 절차를 따르고 있는 법을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법은 뭘 하자는 얘기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은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겠죠. 그런 데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음으로써 도시 기능의 회복, 이게 목적이에요. 도시 기능의 회복이라는 걸 목적으로 해서 시행되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 이것도 시험 문제는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법이라는 건 건축물 중에서 특히 주택, 그것도 조금 질 때가 아니고 주택을 많이 질 때, 그때 무슨 법이 적용된다? 주택법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주택도 건축물의 일종이니까 건축물 조금 지을 때는 건축허 받고 지면 돼요.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지을 때는 건축허 받아라. 그런데 규모가 많아졌다. 적어도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짓는다면, 그렇게 많이 짓는다면 한 5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짓는다. 그때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는 게 아니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인 걸 받고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는데 많이 지을 때 그때는 주택법에 따라 져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한 걸 받고 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또 건설된 주택 제대로 뭐하자? 공급하자. 자, 건설하는 것만 나오지 않고 그 제대로 공급하자는 내용도 주택법에서 나옵니다. 이때 공급이란 말을 여러분들 학개론 시간에 배우다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용어를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개념보다는 어디에 더 가깝다? 첫째, 판다는 뜻입니다.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즉, 주택을 돈 받고 파는 걸 뭐라죠? 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이란 바로 돈 받고 파는 분양과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임대주택, 임대 있죠? 그 분양과 임대를 합쳐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그걸 공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 그러면 뭐가 떠올려야 돼? 아, 분양이나 임대를 말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하는 거 함부로 하지 못하게. 자, 원래 주택이라는 건 주거 기능이 최우선적 목표 아닙니까? 내가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는 거. 이게 주택 아닙니까? 근데 주거 기능보다는 우리나라는 뭐가 더 크다? 재테크 기능이 더 큰 것 같아요. 집을 왜 사지? 돈 되니까. 이런 개념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아예 그렇게 정부가 정책이 그따위로 해왔어요, 이전까지. 그따위로 해온 거죠, 사실은. 근데 주택 갖고선 돈 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대출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집 사느라고 지금 고생해서 지금 자금이 돌지를 못하니까 경기는 경기대로 죽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주택 기능은 뭔가 주거 기능이 우주인데 우리가 재테크 기능이 들어가다 더 나가서 투기 기능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자. 실수요자 위주로. 또 그런 데서 주택은 너무 투기 세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거와 관련된 법이 바로 주택법에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겁니다. 또 공동주택이 오래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래된 공동주택, 아파트를 어떻게 할까? 첫째는 고쳐서 그냥 우리 쓰자. 하면 뭐가 되죠? 그건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다루는 거고, 아니야, 이놈의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도 안 돼. 붕괴 우려가 있어. 부시고 새로 짓자. 그럼 뭘로 간다? 그거는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말하는 재건축 사업으로 갑니다. 따라서 노불량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비를 하는데, 첫째는 고쳐서 쓰자 하면 주택법상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고, 아니야, 부시고 새로 짓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으로 가면 되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그것까지만 정리하고, 이 주택법에서는 그래서 7문제가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은 한마디로 건축물 건축에 관한 거죠. 건축물 네 맘대로 짓지 마. 요럴 때는 요렇게 지어야 돼. 요거는 요런 걸 해야 돼. 등등 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는 법, 바로 건축법. 이것도 시험 문제 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슨 법? 농지법.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그런 농지 소유에 관한 거. 또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 또는 농지는 함부로 까먹지 말라. 보존해 가는 거. 농지의 소용, 이용, 보존에 관한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 농지법에서는 현재 2문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우리 부동산권법 시험법에 들어간 법률들이죠. 근데 여기서 원래 시험은 어떻게 나누냐면 총 40문제 중에서 국토의계 및 이와 관련 법률에서 12문제,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 및 주거정비법 6문제, 주택법 7문제, 건축법 7문제, 농지법 2문제가 순서대로 납니다. 우리 부동산권법이면요. 뭐랑 같이 본다? 중개사법하고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이 1번부터 40번까지. 그 다음에 부동산권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입니다. 그때 41번부터가 국토의계 및 이와 관련 법률이고 마지막 79번하고 80번 마지막 두 문제가 농지법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출제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요. 요 주택법하고 건축법 중에서 뭘 먼저 공부한다? 시험 문제는 주택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법 7문제가 그 다음에 출제되는데 우리 강의하고 공부할 때는 건축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을 공부한 후에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공부하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이거는 웬만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건축법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들어가는 게 공부하는 데는 그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는 순서와 관계없이 시험 문제에서는 주택법이 먼저 나고 건축법, 마지막 농지법인데 우리 실제로 강의하는 건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우리 교재도 현재 그렇게 서술되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부동산권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8페이지에 부동산권법의 특성이라고 기본서에 써 있어. 그리고 첫 번째는 규제법적 성격을 갖는다.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권법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규제법적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특별한 희생, 사회적 제약하고 나왔는데 그 이전까지 시험 문제 저기 옛날에 10회 이전에 한 번 시험 문제 났었고 한 번도 난 적 없어. 몰라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획법적 성격을 갖는다 해서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요 개념이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만 정리하죠. 계획이라는 게 그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있는 그 국민들 또는 주민들에게 직접적 효력이 미치는 계획이 있고 아직은 그런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계획은 수립은 됐는데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어. 다시 말하면 앞으로 여기다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만 담은 계획이 있고 어떤 계획은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계획대로 따라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구속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그 계획대로 따라줘야 된다. 안 따른다? 그에 대한 처벌 같은 게 따라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즉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계획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만 담은 계획. 이렇게 진짜 할 거니까 니들 이거 따라야 된다. 안 하면 니들 처벌받는다. 이런 계획들. 그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부르고 아니 이 계획대로 따라줘야 돼. 안 따라줬다간 니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그런 걸 구속적 계획을 한단다. 이렇게 계획은 크게 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이런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공용부담적 성격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건 행정법적 논리지 우리 첫 문제에서는 지금은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으니까 그럼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은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는 정도만 알아. 그래서 부동산권법을 한마디로 말하라 규제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게 최고고요. 그 다음에 계획적 성격으로서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죠. 자, 이제 20페이지 보면 법의 체계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이거죠. 법은 어떤 체계를 갖추느냐. 요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공부하기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부동산 학개론만 학문적 성격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법이에요. 그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전부 다 모여다 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게 무엇일까? 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봅니다. 자, 법은 어떻게 쓰죠? 요거 한자로 쓰면 삼수변에 갈 것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삼수변에 갈 것자. 이때 요 점점 이렇게 찍은 걸 물수자라고 그래요. 그럼 법이라는 걸 다시 번역하면 물이 뭐 한다 그랬죠? 흘러가는 거다. 이게 법이에요. 법이라는 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 가는 거다. 물이 갈 것자, 물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이래요. 무슨 뜻일까? 자, 법이라는 건 왜 만들었죠? 법이 왜 필요하죠? 로빈슨 크루소가 저 섬에서 혼자 살아. 법 필요할까? 필요 없습니다. 빨갛게 다니던 무슨 짓을 하든 간섭할 사람 하나도 없어. 지멋대로 해도 돼. 법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회적 구성원이 돼가지고 단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사회 질서라는 걸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사회 질서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바로 뭐 된다?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규칙을 왜 만들어 놨다?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반드시 뭐 한다? 자기들끼리 분쟁이 발생해요. 한마디로 싸움이 일어나죠.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런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였죠? 예, 일단은 육탄전으로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맞짱 뜨면 되는 거죠. 그죠? 링에다 올려놓고 둘이 치고받고 싸워. 그래서 상대방 때려 죽일 때까지 싸워. 그래서 이긴 사람이 승리자야. 네 맘대로 해. 무슨 동물의 세계입니까? 양육강식의 세계를 만들어버리게? 그건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인간들은 뭘 만들었다? 저런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법에 비추어서 순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법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순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만든 게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그런 물이 흘러간다는 건 물은 절대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거꾸로 흐르는 적은 없습니다. 항상 물을 어떻게 흐른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다시 말하면 순리대로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은 뭐 하는 거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들끼리 부딪혀서 어떤 막히는 게 있어 분쟁이 발생했다는 건 순리대로 못 간다는 얘기죠. 그걸 분쟁이 돼서 막힌 걸 그걸 순리대로 뚫어주는 것, 그게 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한자에서 법자가 참 심오한 거예요. 물이 흘러간다? 순리대로 해결하자. 그게 바로 법이란다. 근데 가끔가다 이놈은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게 있어. 법자가 뭐 되죠? 악법이 되는 거였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법, 이런 법을 뭐란다? 악법, 악법이라죠. 그럼 악법을 갖다 누구는 그랬죠? 뭐 악법도 법이라고 한 무슨 소크리 누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죠? 그 소크리가 뭐 악법도 법이라고? 아니래요. 그건 독재국가에서 가르치는 논리지 민주국가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대. 우리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배웠어. 아니래. 민주국가에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니까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야 그게 민주국가가 된답니다. 어쨌든 법이라는 건 순리대로 흐르도록 이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게 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성문법과 불문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때 성문법이라는 건 이룰성자죠. 이룰성자에다 그럴 문자를 씁니다.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 성문법. 문서화되어 있지 아니한 법, 불문법.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요. 그 불문법,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불문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민법에서 관습법 같은 거 배울 거야. 뭐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민법에서는 조금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 공법에서는 관습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는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요 성문법, 요 성문법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성문법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분류법인데 크게 보면 4개 단계로 나눠져 있다. 이게 가장 큰 대분류야. 어떻게 나눠진다? 제일 꼭대기에 성문법 가장 위에 최상위법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밑에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밑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그래서 성문법은 뭐뭐 돼 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다시 한번 맨 위에 헌법, 두 번째 법률, 세 번째 명령, 마지막 조례.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요 체계 정도는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 중에 헌법이라는 건 성문법 체계의 최상위법 그랬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헌법보다 높은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보다 낮은 법인데 그 밑에 있는 법들이 헌법을 위반했다? 뭐라 부르죠? 위헌. 헌법에 위반되는 걸 만들어놨다? 위헌. 우연 결정 받으면 그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보다 높은 법은 없다는 거. 근데 헌법 밑에 있는 게 바로 뭐다? 바로 법률입니다. 헌법 밑에 뭐가 있다? 법률. 그럼 법률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법, 이게 바로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되려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그 법률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시켜가지고 행정부를 이송을 하죠. 그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그걸 법률안을 거부하는 걸 법률안 거부권. 거부하지 않고 그냥 공포하면 그때부터는 법률안이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안은 아직 공포되기 전까지는 법률안.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때부터 법률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 우리나라 대략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약 1,500개 정도 되는 법률이 현재 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률을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내용들, 예를 들면 우리 첫 번째 시험법에 들어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다 그랬죠? 그 법률 가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그래서 쭉 내려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되냐? 144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조부터 144조까지 이걸 법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조, 2조, 3조 이래서 이걸 법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법조문으로 다 144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속에 중간중간에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더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법률은 어디서 만든다 그랬죠? 물론 행정부 안이 있고 국회의원 안이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건 마지막 국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의결해서 통과시켜버리면 그게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이 된다 그랬죠. 그럼 국회에서 그걸 의결해야 되잖아. 근데 국회에서 만들 때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세부적인 것들 또는 자주 개정할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미주알꼬절하게 다 법률에다 그 조항을 다 집어넣는다?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이고 또는 자주 개정될 것들 이것들은 법률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렇게만 해놓고 그걸 위임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위임한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 대통령 네가 이 세부적인 사항 네가 만들어 라고 위임하는 거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건 요 세부적인 건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만들어라 라고 위임을 해서 그때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그걸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장관들이 만드는 걸 부령이라고 하고 국무총리한테 위임해서 국무총리가 만드는 걸 총리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법률에 위임을 받는 거죠. 법률에다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서주지 않을 거니까 이런 건 대통령이나 장관 네가 만들어 위임했잖아. 그래서 대통령, 장관 등이 위임을 받아서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법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그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 뭐냐라고 물으면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법률에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명령에는 크게 대통령령이고 그 밑에 총리령이나 부령이 있습니다. 근데 총리령은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총리령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금융과 관련된 파트에서만 총리령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부동산에서는 총리령은 없어요. 그래서 총리령 몰라도 돼. 우리는 뭐만 알아보면 된다? 대통령령하고 부령이라는 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좀 전에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건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라고 어디에 들어있다? 법률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러이러한 건 세부적인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누가 만들어야 돼? 대통령이 따로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때 대통령이 만든 법을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이라 그랬었고 그거 세부적인 사항 어딘가 규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좀 전에 무슨 법률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랬죠?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144조까지 소개해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렇게 들어있다 그랬죠. 그때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어딘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대통령이 만드는 그 세부적인 게 어디 들어있을까? 그거는요 해당하는 그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밑에 뭐가 들어있다?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시행 규칙이 시행령이 있고 다시 그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란히 들어있습니다. 어디 보면 알 수 있을까? 법제처 인터넷 사이트 치고 들어가서 법제처에다가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검색란에다 그걸 치세요. 그래서 검색해놓고 클릭해버리면 이쪽에 뭐가 뜬다? 이쪽 그 화면에 좌측 상단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그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시 그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 사항이 어디 들어있다? 그 시행령 속에 거기 들어있어요. 그럼 시행령도 제1조, 제2조, 제3조 해서 134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거기 시행령에 보면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그 범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시행령 속에
대통령을 정한다는 건 이거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을 거기다 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 해석을 알고 싶으면 뭘 찾아봐라? 그 해당하는 법률의 시행령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거기 들어있더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건 더 구체적이고 더 세부적인 거. 이거는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대. 야, 이건 국토와 관련된 책임 장관. 누구야? 국토 관련된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야, 네가 만들어. 그래서 장관한테 위임을 해서 장관이 만드는 법이 뭐란다? 그게 바로 불령이고 그 불령의 그 내용이 어디 들어있느냐? 해당하는 법률, 아까 시행령 밑에 내려가 보면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시행규칙의 그 세부적인 사항이 국토교통부장이 만든 내용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거기 있는 걸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범위는 예를 들면 국토의 개미 유기하는 법률이 시험범위면서 동시에 그 시행령에 들어있는 것도 시험범위고 시행규칙에 있는 것도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즉 국토의 개미 유기하는 법률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법률 밑에 있는 시행령, 그 시행령 밑에 있는 시행규칙 이게 다 국토의 개미 유기하는 법률과 관련된 시험범위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낼까? 바로 법률과 명령을 합쳐버려서 우리가 뭐라 부르더냐? 요거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이거 합쳐서 법률하고 이걸 합치면 뭐가 된다? 바로 법령이란 용어를 씁니다. 법률의 법자고 명령의 령자 써서 법령이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 시험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41번 문제. 국토의 개미 유경하는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내요. 국토의 개미 유경하는 법률상이 아니고 법령상 이렇게 내는 이유는 5개 지문 중에서 우리는 오지서 한다니까 1번 지문, 2번 지문, 3, 4, 5번 지문 있잖아요. 그 중에 요거는 법률에도 있을 거고 요거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일 거고 이건 시행규칙에 있는 거 이런 걸 다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법률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까지도 시험 문제에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 옳은 걸 걸어라 틀린 걸 걸어라 그러기 때문에 법률 이렇게 내지 않고 법령이라고 합니다. 모두 마찬가지야?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법상 이렇게 내잖아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법령상, 건축법령상, 주택법령상, 농지법령상에서 법령 이렇게 쓰는 이유가 법률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밑에는 대통령령과 불령에 들어있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시험법이니까 그 중에 옳은 거, 틀린 걸 고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낸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또 뭐도 있다?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조례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이걸 조례랍니다. 누가 만든 거?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들. 예를 들면 시도지사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도의회라는 게 있죠. 시도의회를 거쳐서 시도사가 공포하면 그게 시도조례가 됩니다. 또 시군,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포하면 그건 시군, 구조례가 되는 거고 그럼 조례는 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 왜 조례라는 게 필요할까? 조례는요, 그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니들 지역에서만 적용하려고 네가 만들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 다른 조례를 써야 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법. 이게 조례죠. 왜 그렇게 만들까? 자, 우리 지역을 보면 전 산만 이렇게 많은 그런 지역이 있고 평야만 있는 지역도 있고 바다랑 접해 있는 지역도 바다랑 전혀 접하지 않은 지역이고 많이 개발된 지역이고 개발이 덜 된 지역이고 이 지방자치단체 성격이 다 다르죠. 그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니들 지역에서는 니들이 세부적인 걸 만들어서 니들이 적용하래요. 이걸 뭐란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들 그걸 조례랍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됩니다.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 속에 다시 밑에 경기도에 가보니까 강남구에서 강남구 조례를 만들었다? 그건 강남구에서만 적용되지 옆에 있는 송파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그런 데서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되는 법 2가지가 있죠. 시도조례가 있고 시군구 조례로 둘로 나눠지는데 그 조례들도 제목들이 있죠. 좀 전에 말한 국토이계 및 유형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법 이렇게 법률적 제목들이 있죠. 똑같이 조례도 제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조례들이 도시군 계획조례, 건축조례, 환경조례 등등 이런 명칭들이 또 조례마다 다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조례도 그 제목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보는 게 도시군 계획 조례라는 걸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만드는 법이고
거기서만 적용된다. 그럼 실무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조례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 가면 시험범위다?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해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만 시험 보고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은 시험범위에 못 넣죠.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국이 동일하거든. 동일한 시험 문제인데 만약에 시험 문제다 뭐라 해서 다음 중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하면 어쩌고 됐다. 이 중 옳은 거 틀린 걸 고르시오. 아니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인천광역시 조례를 왜 외워야 됩니까? 거기 가서 중개업할 일 1%도 없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험 범위에서는 그걸 집어넣기가 불합리하니까 조례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에서 나지 않는다. 단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조례도 모르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 막 떠들고 얘기해요. 근데 나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가 통하죠. 왜? 담당 공무원은 자기 지역에 있는 조례 갖고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조례 안 배웠거든.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가서 헛소리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할 때는 조례도 해당 지역에서 관련된 조례를 꼭 찾아가지고 그걸 공부를 하고 가서 담당 공무원하고 이 얘기를 해야 말이 통하지. 그것도 공부 안 하고 가서 떠들었다는 완전히 헛소리만 하다 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공법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줄 알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규제라고 공부했거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례에 있는 거 모르면 사실은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조례는 아주 세부적인 것들, 아주 기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또 각 조례는 지역마다 다 달라. 요 지역에서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지역도 조례가 이럴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요 지역과 이 지역은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도 조례에서 내용을 전혀 다르게끔 서술하는 게 수두룩하니까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시고 이상 없도록 이렇게 해야 중개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법의 체계는 요 정도만 정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본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2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수업 듣고 나서는 다른 수업진도 나가기 전에 먼저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실제로 백지에다가 요대로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여기 써있는 요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려낼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셔야 되지. 만약에 이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를 모르면 공법 자체를 공부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려면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수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면 부동산 공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법? 규제법. 국민들 보고 야, 이 토지, 이 건축물 네 맘대로 하지 마 라고 규제한다고 그랬잖아. 그거 누가 규제한다고 그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이 규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말하는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가 구체적으로 누구더냐? 요거는 누가 규제하고 요건 누가 규제하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행정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똥이 된장이고 된장이 똥이고 그냥 아무거나 끓여내면 되죠?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행정조직에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법조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현실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조직장 체계도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자, 첫 번째, 체류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죠. 다시 그 밑에 행정기관의 장하고 나눠집니다. 이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저거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다 하는 최고 책임자들이지 우리 국토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누구부터 알아보면 된다? 요거 행정기관의 장부터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법주문 읽다 보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문장들이 나와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이 누군지를 뭘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이제 협의하러 가죠. 그럼 또 어떤 때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행정기관의 장들이야. 이자들하고 협의하는 소리고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라 그러면 누구만 말한다? 요것만 말하잖아. 중앙행정기관. 이건 누구다? 장관들을 말합니다. 장관들과 협의해야 한다. 그 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서술한다는 거 먼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행정위원회장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 이때 중앙행정위원회장의 대표적인 바로 누구다? 장관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대표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여기서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등등 해서 장관들 한 18명, 11명 정도 되는 장관들이 쭈루룩 있습니다. 그걸 중앙행정위원회장이라 하자. 그때 이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도 뭐라 부른다? 이걸 국가기관이라고도 표현해요. 중앙행정기관을 흔히 국가라도 말한다. 100% 일치하는 건 아니야.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크게 차이 없는 거로 봐도 돼. 중앙행정위원회장에는 장관들이 있는데 그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국가라고 하자. 요까지만 정리하고 반면에 밑에 지방행정위원회장들이 있는데 이때 지방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란다? 지방자치단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때 자치단체란 말이 이게 개념이 잘 알아야 돼요. 자치단체가 뭐라고 했죠? 스스로 자자에다 다스릴 치자에다가 단체,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 이런 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란. 그때 자치단체란 스스로 다스린다. 어떻게 하는 게 자기들 스스로 다스리는 거야? 공동 운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를 다스릴 자를 내 손으로 뽑아서 그 당선된 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 이게 자치단체예요. 여러분들 여기 경기도 도의사는 누가 뽑았죠? 경기도 주민들이 선거를 해서 당선시키면 그 사람이 도의사 되죠. 서울특별시장은 누가 되는 거죠? 서울특별 시민들이 선거로 뽑은 사람이 당선되면 그 사람이 서울특별시장이 되는 겁니다. 즉 나를 다스릴 자를 내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자가 나를 다스린다? 이게 바로 자치단체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한마디로 말하죠. 선거에서 당선되는 분이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걸 자치단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자치단체가 대통령도 자치단체에 따져보면 국민들 전체가 뽑았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둘로 나눠집니다. 뭐뭐로 나눠진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둘로 나눠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외우셔야 됩니다. 그때 광역자치단체란 넓은 지역이라는 뜻인데 다스리는 선거에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누가 있을까? 첫째, 특별시장이 있고 두 번째, 광역시장, 세 번째, 특별자치시장, 네 번째, 도지사, 마지막, 특별자치도의사.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의사. 이 5명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한마디로 시도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부르면 원칙적으로 몇 명을 말한다? 5명. 누구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의사. 그 중에 이 특별시장은 우리나라에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그죠? 서울특별시장밖에 없습니다. 광역시장은 6명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 그랬죠?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이렇게 6개, 6대 광역시가 있습니다. 자, 특별자치시장은 누굴 말하죠? 특시, 특별자치시장, 특시. 누구죠? 세종 특별자치시장만 우리가 특시, 세종 특별자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몇 명 있을까? 현재는 7명입니다. 어디부터? 경기도 도의사,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래서 7개 도지사들이 있고 이분들을 흔히 도의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특별자치도지사 조심해야 됩니다. 특도 누구 있을까? 현재는 둘입니다. 둘이야. 누구? 첫째는 제주 특별자치도사가 있고 또 하나 있죠. 강원 특별자치도사. 그래서 현재 특별자치도는 2명으로 돼 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강원도를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 특별자치도지사 2명이 성격이 좀 달라요. 이게 또 문제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주 특별자치도에는 누가 있죠? 시장들이 2명 있어. 제주도에 가보면 제주시장이 있고 저쪽 서귀포시장이 있고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하고 둘로 나눠놓고 시장이 2명 있습니다. 제주도 도지사 밑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심할 건 여기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우수할 때 이 시장하고요, 이 시장하고 제주도 밑에 있는 시장하고는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주시에 있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있죠? 아무런 고유 권한이 없어. 자기들은 그냥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 위임해주면 그 위임 사무만 수행할 수 있지 자기 고유 업무는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거. 이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아예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 있죠.
강원특별자치도 밑에도 약 18명의 시장군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18명의 시장군수들은 고유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 있죠. 똑같이 강원특별자치도사도 자기 밑에 있는 이 시장군수들 같은 고유 권한을 그대로 두고 있지. 그걸 특별자치도사라고 강원도사 다 뺏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제주도 도의사가 그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의 권한을 다 뺏어가고 그 위임 사무만 주고 있지. 고유 권한은 하나도 없이 다 뺏어갔다는 거. 반면에 강원도는 시장군수들이 자기들 원래 고유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게 현재 체계가 좀 달라져 있어요. 이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장 밑에 누가 있을까? 바로 구청장이 있는데 이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왜 구분했을까? 자기들의 각각의 고유 권한이 다릅니다. 즉 위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과 밑에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서로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 서로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권한이 분리되어 있죠.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에 갖는 권한이 있고 구청장들이 갖는 권한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자, 인천광역시로 가볼까? 당연히 거기 중구구청장, 남동구청장 같은 구청장이 있고 또 누구도 있다? 군수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거기는 강화군수, 옹진군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괄호친 이유는 광역시라고 반드시 군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광역시에는 구청장은 반드시 있어. 광역시에 구청장이 없는 지역은 없어. 근데 군수는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전광역시에는 구청장이 없어요. 부산에도 있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옆에 보면 기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기장군도 들어있어. 이와 같이 군이 광역시장 밑에는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어서 괄호 처리했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그러면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과 군수라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근데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구청장을 둘 수 있는데 아직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구를 둘 수 있다고 법에 명시했는데 아직 못 두고 있어. 안 둔 게 아니라 못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를 두려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될 때 25만 명 졸라서 분리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든. 그런 구는 원칙적으로 50만 명이 있을 때만 2개의 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75만 명이 되면 구가 3개, 100만 명이 되면 구가 4개,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종특별자치는 인구가 작년 기준 32만 명이거든요. 그럼 32만 명밖에 안 되니까 50명이 안 되죠. 그럼 뭐는 없어? 구청장을 둘 수는 있는데 아직 없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직은 못 두고 있는 거야. 인원이 작아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근데 밑에는 구청장이 있으면 그 구청장이 행사할 권한이 있겠죠. 구청장이 없거든? 누가 행사해야 돼? 세종특별자치장이 광역자치단체 권한과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자기가 동시에 같이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없으니까? 구청장이 없으니까 구청장이 얼거도 세종특별자치장이 자기가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도 조심해서 기억해 둡니다. 자, 도의사 밑에는 시장군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경기도, 그럼 성남시장, 경기도 수원시장, 그죠? 그 다음에 연천군수, 가평군수, 양평군수, 이런 군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구청장, 군수, 구청장, 여기 구청장 아주 없고, 시장, 군수, 요건 빼고, 구청장하고 시장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뺀 나머지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을 우리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다른 말로 시장, 군수, 요거 자치구청장이랍니다. 왜냐하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들 있죠? 이 사람들은 주민들의 선거에서 뽑은 구청장들입니다. 강남구청장 누가 뽑았다? 강남구 주민들이 선거로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들의 선거로 뽑는 걸 뭐죠? 아까 자치라고 했잖아. 자치단체. 그래서 그건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그건 자치구청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을 다른 말로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 시장 있죠? 이 시장이 두 명으로 나눠져요.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누구나 헷갈리면 안 돼? 요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을 대도시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대도시장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중에서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중에서 뭐 한 사람?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을 우리가 대도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남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여기는 다 인구가 50만 명 넘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대도시장을 한다. 누구 밑에 있어야 돼?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중에서. 도지사 밑에 있어야 돼?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도지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도지사 똑같은 동급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니까 도지사 밑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대도시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대도시에는 뭘 둘 수 있다? 구청장을 둘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는 게 아니고 둘 수 있다고 돼서 예를 들면 지금 남양주시 같은 데도 인구가 8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아직 구청장이 없어요. 안 두고 있습니다. 50만 명 이상 된다고 다 구청장 두는 건 아닙니다. 안 두는 지역도 있단다. 그렇게 정리하죠. 어디도 마찬가지야. 지금 부천시. 부천도 인구가 거의 80만 명, 9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 옛날에 구청장이 있었어. 원리구, 소사구 뭐 그런 구가 셋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두는 데도 있고 안 두는 데도 있다. 그래서 대도시에도 구청장을 둘 수는 있는데 안 두는 지역도 있다. 그럼 구청장을 두면 이 구청장을 뭐라 부른다? 이건 법률 용어가 아니고 그냥 실무에서 행정구 구청장이라 합니다. 누구랑 다르다? 자치구청장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 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대도시장이 자기가 임명합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대도시장이 임명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행정구 구청장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행정구청장은 여기는 자치구청장과 권한이 다릅니다. 자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자기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행정구 구청장은 고유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대도시장이 넘겨주는 위임사무만 수행하는 게 원칙이지 자기 고유 권한은 원칙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 이 구청장은 큰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인구가 50만 명 미만의 시를 대도시가 아니시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대도시 중에서도 인구가 5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이상 되는 시를 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특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대도시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된단다. 그때부터는 그 시를 뭐라 한다? 그걸 특례시, 특례시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특례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네 군데만 돼 있어요. 어디가 될까? 저기 일산 지역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이 있는 데가 고양시거든. 일산구 있는 데가 그 고양시. 그래서 고양시 저 내려가다가 수원시 그 옆으로 틀어서 용인시 저 밑에 경상도 창원시. 그래서 고양시, 수원시, 그다음에 용인시, 그다음에 창원. 요 네 군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 그걸 특례시.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는 지역. 그러면 특례시인데 이 특례시도 그냥 대도시 시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법적으로는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대도시장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 행정조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위계질서가 있죠. 제일 밑에 있는 쫄따구 대빵을 뭐라고 한다? 시장원수 구청장, 시장원수 자치구청장. 그 위에 시도사, 그 위에 바로 장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시장원수 구청장, 시도사, 장관 이렇게 해서 맨 밑에 쫄따구 대빵, 중간 대빵, 최고 대빵 이렇게 보세요. 쫄따구 대빵들, 중간 대빵들, 최고 대빵들. 그래서 위계질서가 이렇게 갖춰진다는 것. 이렇게 일단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법적으로. 자, 이게 문제죠. 그냥 쫄따구 대빵, 중간 대빵, 최고 대빵이 아니고 이게 막 섞여버린 게 있어. 그게 관할구역의 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관할구역의 장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고 있는 구역을 관할구역이라고 그러죠. 관할구역은 너무 넓어도 안 되고 좁아도 안 된다.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 이렇게 보세요. 관할구역이 뭐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정의하라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 옛날에 저기 일제시대 때 종로 하면은 누가 관할구역이죠? 김두한이. 그죠? 그다음에 저쪽에 어디야? 지역 가면 또 이정재, 또 여기 가면 또 누구 해서 마포니 뭐 저쪽 동대문구 뭐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각각 조폭들이 이렇게 조직들이 있었잖아.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 이게 관할구역이에요. 그때 관할구역은 뭐뭐 했더냐? 첫째, 특별시. 이게 하나의 관할구역. 광역시. 이게 또 하나의 관할구역. 특별자치시. 세종시 하나가 관할구역. 제주 특별자치도가 하나의 관할구역. 조심할 거. 도는 관할구역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서울 특별시는 하나의 관할구역이지만 경기도는 관할구역 개념이 안 된다는 거. 왜요?
너무 넓어요. 건드리고 다스리기에는 경기도라는 관할구가 너무 커. 그래서 쪼갰어. 뭐라고 해서 시군, 시장군수들. 이 시장군수를 관악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도지사가 빠지고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을 관악의 장이란단다. 그래서 관악의 장 하면 몇 명 있다? 6명. 누구누구?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외우세요. 관악의 장 하면 누구누구 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을 관악의 장이라고 부른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이게 행정조직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고, 행정청은 국가고 지방자치단체 둘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청은 국가고 지방자치단체 둘을 합쳐서만 행정청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쭉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핵심 포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공부했던 거 간단히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하고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보자. 첫 번째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룬 건 뭐 봤었죠? 첫 번째 부동산공법이 뭐냐 그랬더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공법이라고 부르고, 그걸 위반하는 자들은 반드시 처벌하는 규정을 법 맨 뒤쪽에다 두고 있다. 그때 부동산공법은 약 150개 되는 법률이 존재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몇 가지만 보자? 6가지만 보자. 그래서 첫째가 국토위계 및 용역하는 법률,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주택법, 다섯 번째 건축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6개 법률이 우리 시험범에 들어간다. 자, 두 번째 법은 성문법과 불문법 이렇게 두 개의 체계로 나눠져 있는데 불문법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성문법만 정리하자 그랬죠. 성문법은 다시 4단계로 나눠진다. 최상위 성문법, 헌법,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 헌법, 법률, 명령, 조례가 있더라. 그 중에 법률이라는 건 자,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걸 우리가 흔히 법률이라고 한단다. 법률은 약 아까 1500개 정도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이 법률에 각각의 개별적 법률에 들어가 보면 제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런 사항이 들어있댔죠.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다가 다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위임을 해서 그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부르고, 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총리령은 우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때 대통령령 세부적인 사항 찾고 싶으면 무슨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그 대통령이 정한 거,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 어디 있어야 되잖아. 세부적인 거 어디 들어있다? 해당하는 그 법률 시행령이라는 거 들어가 봐라. 그 시행령 속에서 그 대통령이 정한다는 사항은 그 속에 들어있다. 또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 세부적인 사항 알고 싶어요? 어디 찾아봐라. 해당하는 그 법률의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거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적인 그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 시험범위는 법률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이게 다 시험범위고, 그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법령. 이게 우리 시험법이다. 근데 그 명령 바로 밑에 또 하나가 있다. 뭐가 있다? 조례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조례가 뭐냐?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례라고 하고, 그건 시도조례, 시군구조례로 나눠지고, 또 제목에 따라서 도시군계획조례, 건축조례, 환경조례 그런 식으로 명칭들을 쓰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법의 체계는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정조직의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자,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자, 먼저 행정기관의 창에는 중앙행정위원회장과 지방행정위원회장으로 나눠진다. 이때 중앙행정위원회장은 우리가 장관들을 의미한단다. 그때 중앙행정기관은 국가기관이 되는 거고, 지방행정기관회장에서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진다. 특별시장 밑에 구청장이 있고, 광역시장 밑에 구청장 군수가 있고, 이때 구청장들은 주민들의 선거에서 뽑은 구청장에서 그걸 자치구청장이라고 부른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밑에 구청장을 둘 수는 있는데 아직 인구가 작아서 아직은 두지 않고 있다. 도의사 밑에는 시장 군수들이 있는데 이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만 대도시장이라고 하고, 그중에 특히 100만 명 이상 되면
특례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시를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표현한다. 그때 요 진짜 도지사 밑에는 이렇게 있고 이때 제주특별자치도사 밑에는 누가 있는데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아무런 고유 권한이 없더라. 옛날에 일반적인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갖고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도지사가 그 시장들의 고유 권한을 다 뺏어가서 이제는 고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밑에 강원특별시 밑에도 시장수들이 있는데 그 시장수는 제주시장과 다르게 자기들 고유 권한을 아직 잃지 않고 자기 고유 권한을 그대로 아직은 행사하고 있는 게 강원도 시장수들을 말한다. 이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서 문제는 제일 쫄따구들 기초자치사장을 시장수, 구청장 또는 시장수, 자치구청장이라고 하고 중간 대빵을 시도사라 부르고 최고 대빵을 뭐라 한다? 우리가 장관이라 부른단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고 대빵, 밑에 시도사, 그 밑에 시장수, 중장 이런 위계질서를 갖는다. 요거까지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설명 안 하겠는데 여기 잘 보세요. 시장수, 구청장 모역을 하면 누구일까? 시장수, 구청장으로 하면 첫째, 여기 서울에서는 구청장들이 가야 됩니다. 인천에서는 구청장이나 또는 군수가 갑니다. 그죠? 군수가 가.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는 구청장이 가야 되잖아. 근데 구청장이 없잖아. 누가 가야 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모역을 했을 때 세종시에서는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 구청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자기가 이 자리에 시장수, 구청장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시장수, 구청장이니까 도의사가 가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들이 여기 모이면 되죠. 근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또 문제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야 시장군수, 구청장 모여 그러면 제주시장에 가야 되는데 아까 제주시장은 고유권이 없다 그랬죠. 그거 누가 뺏어갔죠? 제주도지사가. 그러니까 제주도지사는 도지사면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권한도 지가 같이 갖고 있어.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 모이면 제주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자기가 가야 됩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보통 시장군수, 구청장 모역을 하면 앞에 누가 한다? 세종시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법조문에 써요. 그게 바로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구청장 역할을 하니까 지가 참석해야 되고 제주도에서는 시장 권한을 도의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도의사가 지가 참석한다.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는 구청장 권한, 시장 권한을 각각 자기들이 행사하니까 지들이 참석한다는 거 아셨죠?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관악의 장은 누구 있다? 6명 있다.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가 있고 이 6명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관악의 장이라 부른다.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여보세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근데 마지막 요 군수 속에 누가 들어가지 않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 기초자치장에 군수가 2명 있어. 누구 있죠? 도지사 밑에 있는 군수 있죠. 경기도 가평군수, 경기도 양평군수. 군수 있죠? 또 누구도 있어?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인천시 옹진군수가 있어. 요때 요 군수들은 잘 봐요. 이 2명의 군수들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이 군수에는 들어갑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할 때 여기에 이 둘 다 군수가 들어가. 근데 누가 할 때? 관악의 장 할 때 이 군수 있죠. 여기에는 누구는 들어가지 않는다?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에서는 누가 관악의 장이죠? 인천광역시장이 관악의 장이지. 그 인천광역시장 밑에는 강화군수, 옹진군수 그 자들을 관악의 장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에는 강화군수, 옹진군수는요. 인천이라는 하나의 관악구역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 자체를 이걸 보고 관악의 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반면에 경기도 가평군수는 뭐죠? 그 자체가 경기도가 관악이 아니니까 지 자체가 관악의 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 이제 법정 보면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해놓고 가로 열고 군수 해놓고 누가 빠진다? 광역시 군은 제외. 이런 말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광역시에는 군, 이 군수는 관악의 장이 아니다. 빠진다. 여기 있는 군수를 말하지 요 관악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관악의 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아셨죠? 여기까지를 기억해야 뒤에서 나오는 법조문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첫 번째 기출이라고 하는 게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